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인양 작업이 현지 시각 오늘 오후나 내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실 방지를 위한 방지대 설치 작업 등은 마무리됐고 선체에 본와이어를 감는 작업이 관건인데 4개 가운데 3개가 연결됐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인양이 이뤄지면 헝가리인 선장이 있을 것 추정되는 조타실 부근에 이어서 희생자가 가장 많을 것 추정되는 선미 선실 부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예정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신화를 36년 만에 재현한 대표팀은 이제 남은 한 경기가 그 자체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8강전에서 연장 혈전을 치른 만큼 결승 진출을 다투는 모레 에콰도르전에서 체력이 큰 변수입니다. 밤사이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비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 충청 이남은 늦은 오후부터 서서히 그친 뒤 선선해지겠습니다. 북유럽 3개국 순방 일정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새로운 평화 구상을 발표하고 혁신 성장의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희귀병에 걸렸다는 40대 가장의 글이 올라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후원금 수천만 원이 답지했는데 알고 보니 돈을 노린 거짓 사연이었습니다. 후원자 50여 명이 글쓴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 인양이 현지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오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을 위한 본 와이어 4개 중에 3개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자, 본 와이어가 3개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블레아니오는 철선으로 된 본와이어 4개를 연결해서 들어올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선체와 강 바닥 사이에 와이어를 밀어 넣어서 반대쪽으로 꺼냅니다. 먼저 앞쪽의 얇은 부분을 통과시킨 다음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본 와이어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작업은 강바닥의 잔해물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머르기트 다리가 폭파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잔해물이 강바닥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까지 작업한 결과 4개의 본와이어 중 3개의 연결을 마친 겁니다. 이제 본와이어 하나만 더 연결하면 인양 준비 작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침몰한 선체를 와이어로 붙드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인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다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 위로는 3대의 바지선과 크레인선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을 지휘할 작업 바지선 맞은편에 인양된 선박을 거치할 바지선이 위치해 있고 선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체 후미와 연결할 선체 고정 바지선이 클라크 아담 크레인 맞은편에서 인양을 도와줍니다. 특히 이 사이에는 폰툰이라는 수상 부교를 설치해서 구조대가 오가는 길목을 확보합니다. 또 인양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곧바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경찰 보트도 대기합니다. 자, 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면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쯤에 인양이 시작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구조대는 현지 시각으로 빠르면 월요일 오후, 늦어도 화요일에는 인양 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와 7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인양 작업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와이어 하나만 더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구조대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조대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하는 목표는 일단은 빠르면은 월요일, 내일 오후, 늦어지면 이제 화요일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체 인양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건 실종자 가족들일 텐데요. 인양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가족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통행은 통제할 예정이고요. 가림막을 따로 설치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크레인과 바지선이 사방을 둘러싸면서 작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뉴브강 인접 국가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상황에 맞는 수색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다뉴브강을 끼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까지 발견되는 등 수색 범위도 광범위한 데다 침몰 선박 인양까지 임박하면서 다뉴브강 인접 국가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뉴브강에 위치한 나라들이 위치별 특성에 맞는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의 경우 사고가 난 다뉴브강보다 상류에 있지만 상류 수위를 직접 조절하며 인양선의 빠른 현장 접근을 돕고 있습니다. Slovakia is basically breaking the water of the Danube, helping us with lowering the water level in Budapest, which would allow us to bring the crane to the venue of the shipwreck in order to be able to lift the wreck out of the Danube as soon as possible. 강경화 장관은 또 다뉴브강 하류 쪽에 위치한 세르비아를 찾아 추가 실종자 발견 등에 대비한 원활한 수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뉴브강 하류 지역 실종자 수색 작업에 적극 협력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귀국하는 희생자 가족들에 대해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단을 편성해 탑승 수속, 서류 발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사고를 내고도 운항을 재개했던 크루즈선은 곧 부다페스트에 다시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크루즈선이 도색을 새로 해서 충돌 흔적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 선장은 체포됐지만 사고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는 여전히 여행객을 태우고 운항 중입니다. 사고 다음 날 풀려난 뒤 독일까지 갔다가 다시 헝가리로 돌아오는 중인데 11일쯤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침몰 사고 이후 2주 만에 사고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크루즈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앞서 사고 크루즈선을 풀어준 뒤 다시 선박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던 헝가리 경찰은 이번 입항 역시 압류 목적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선박은 충돌의 흔적을 깨끗이 지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바이킹 시기노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충돌 당시 남겨진 배 앞쪽에 긁힌 자국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앞서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 등엔 유람선과의 충돌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체포된 유리 체플리스키 선장은 사고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데이터 역시 모두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gazságügyi szakértői megállapítás van arra nézve, hogy a gyanúsított adatokat törölt a baleset időpontja és a telefon későbbi lefoglalása között. Hangsúlyozni kell, hogy jelenleg az adattörlés ténye bizonyított.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가해 선박을 압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침몰 유람선 변호인 등은 크루즈선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1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6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떨어진 48.0%를 기록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0.4%포인트 내려간 46.7%로 긍정, 부정 평가 차이가 오차 범위 내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5%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떨어졌고 자유한국당은 0.4%포인트 떨어진 29.6%를 기록해 14주 만에 20%대로 하락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의당이 소폭 상승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4주 만에 다시 4%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 7일까지 총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핀란드와 혁신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싱키에서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핀란드 국빈 방문으로 북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 방문은 역대 두 번째로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3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열리는 니니스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선두 국가인 핀란드와 함께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지원 등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지원, 청년 인재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됩니다. 5G, 6G, 차세대 통신과 인공지능,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실질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핀란드 방문 둘째 날엔 양국 스타트업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스타트업 서밋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 경진대회 해커톤에 직접 미션을 제시하고 혁신 성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핀란드 방문을 통해서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신임 린네 총리와의 회담, 의회 의장 면담, 주요 원로 지도자 면담 등을 통해 핀란드 주요 인사들과의 우위를 다지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핀란드 방문 일정은 혁신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니니스토 대통령이 최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할 뜻이 있다고 밝힌 만큼 조속한 북미 대화의 재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지지와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싱키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을 떠나면서 추경안 처리가 안 돼 답답하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은 무산됐고 물밑 접촉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거운 마음으로 북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배웅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드러냈고 특히 추가 경정 예산안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송구하다면서 대통령 귀국 전에는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지만 안 됐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기대도 잠시 막판 조율만 남았다던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불발됐고 장외 신경전만 이어졌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이미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를 어떻게 다룰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우선으로 한다는 등 다양한 문구를 놓고 물밑 기싸움이 길어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6월 국회 단독 소집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무작정 국회부터 열고 보자는 전략은 실익 없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단 화요일까지는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을 고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민주당의 협상 태도와 자세를 핑계 삼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한결 느긋한 표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불감청 고소원, 청하지는 못하나 바라는 바라면서 단독 국회를 열어봤자 실리를 챙기는 건 야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회의는 보이콧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칠 수 있다는 건데 특히나 추경을 다루는 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라 급할 것이 없습니다. 회담 형식을 놓고 대통령과 엇박자를 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상화 전제 조건은 패스트트랙 철회라며 정부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국회가 비정상이 된 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국회가 정상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2달 넘게 냉랭한 공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대표가 만나는 초월에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추경안과 민생 법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열릴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회 파행으로 40여일 동안 계류돼 있는 추경안 처리 방안과 쌓여있는 민생개혁 법안 추진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병환이 위중했다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가족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희호 여사가 한때 병세가 악화하긴 했지만 현재는 VIP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주치의와 가족들이 함께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비가 이어진 뒤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공기는 꽤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도 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세종 전이면에는 99.5mm, 천안 성거읍에 43.5mm의 비가 오면서 이들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전북 지역에 조금씩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도권과 충청에는 5에서 30mm, 강원과 영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온 뒤 그치겠습니다. 다만 호남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와 대구,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이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인양 작업이 이뤄질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지 않아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지나고 내일부터는 쭉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더 올라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전국 바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달리던 승용차에서 고양이가 버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해경이 헬기로 다친 사람을 이송합니다. 우도 인근 앞바다에서 레저보트끼리 충돌하면서 다친 사람들입니다. 모두 7명이 다쳤는데 크게 다친 3명을 헬기로 이송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이 부서진 어선을 줄에 매달아 예인합니다. 보령 오천항 인근 해상에서 소형 어선끼리 충돌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패들 보트를 타다가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던 30대 여성과 2 아들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패들 보트는 노를 젓는 카약과 파도를 타는 서핑의 즐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해양 레저 스포츠입니다. 이들은 해수욕장에서 높은 파도와 해류의 영향으로 3.7km나 떨어진 해상까지 떠밀려 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산 남해항의 중국 어선에서 해경이 부상자를 이송합니다. 해경은 선용품을 납품하던 30대 여성이 발을 헛디뎌 2.5m 아래 화물창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제공한 운전자는 앞서 가던 흰색 승용차 창문이 열리고 고양이가 던져지는 것을 봤다며 고양이와 뒤따르던 차량 모두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고양이도 도로에서 목격했다며 2-3마리 가량이 비슷한 방법으로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희귀병에 걸렸다는 40대 가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딱한 사정에 나흘 만에 후원금 4천만 원이 모일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돈을 노린 거짓 사연이었습니다. 먼저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온 A4 용지 10장 분량의 사연입니다. 희귀병을 앓는 40대 가장이라며 금전적인 도움을 호소합니다. 저희도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막 떠오르면서 저는 전혀 의심을 못했어요. 며칠 뒤 올라온 후일담 형식의 글. 후원을 요청했더니 음식물 쓰레기만 택배로 왔다는 내용입니다. 서글픈 신세 한탄은 누리꾼들의 분노와 함께 엄청난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사연이 너무 기구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글을 보면 누구나 후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후원금이 쇄도하면서 나흘 만에 700여 명이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추적 결과 43살 광모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라고 꾸민 거짓 글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조금씩 각출해서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후원자 50여 명은 곽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인터넷 사이트 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아서 사기죄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여러 법률 위반죄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고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곽 씨는 후원금 800만 원은 되돌려줬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애절한 사연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글 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사람들이 지목당해서 직장 이름부터 심지어 자녀 사진까지 강제로 노출당했습니다. 이어서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원금을 노린 거짓 사연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곧바로 곽 씨의 신상털이에 나섰습니다. 누군가 곽 씨의 거주지가 충북 제천인 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카더라에 기반한 수사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지 않았다에 삽시간의 의혹은 사실이 됐고 제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주인이 곽 씨로 지목됐습니다. 이후 상호부터 배우자 이름까지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요즘 지나가다 보면 밖에서 어정거리는 사람도 되게 많고. 또 다른 곽 씨도 글쓴이로 저격당했습니다. 제천에 살고 성이 곽 씨라는 이유뿐이었는데 자녀 사진도 유출됐습니다. 제 SNS 사진도 다 유출되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실명도 거론되고요. 와이프 연락처도 공유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실제 글쓴이 곽 씨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 앞서 언급된 곽 씨들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누리꾼 수사대 때문에 M1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여성이 살고 있는 반지하 원룸주택을 창문 틈으로 훔쳐보다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절도 혐의를 받는 27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 봉청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이 사는 반지하 원룸 집안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인천시 서구 재활용품 업체에서 발견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재활용품 업체에서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전 남편 강 씨의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부를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서 수습한 유해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시신이 이미 소각된 상태여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지중해에서 크루즈 여행을 하던 한국인 여성이 바다에 떨어져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프랑스 남부 칸에서 출발해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으로 향하는 대형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여성이 지난 8일 오전 배 밖으로 떨어져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메신저 피싱과 몸템 피싱 등 민생 침해형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사이버 금융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정보경찰의 분리를 위한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오늘 오후 2시 2차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본회의에선 국가기후환경회의 추진 현황과 주요 활동계획, 안건 등이 보고될 예정이며 지난 1일 열린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 아파트 분양가 통제를 강화해서 재건축과 청약 시장 과열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로또 청약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 지난 3월 15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면적 95제곱미터가 최근 17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6월 첫째 주 서울 일반 아파트 매매가는 0.03% 떨어졌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0.11% 올랐습니다. 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급매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매수를 포기하시거나 적극적으로 상승 금액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생기고 집주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급등하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급매물이 많이 나와 집값이 크게 떨어질 거란 일각의 예측도 있었지만 지난 4월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주택 증여 건수가 매매 건수를 앞지르는 등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3기 신도시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까지는 강남 재건축 위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서울 전반적으로 낙폭이 줄면서 강보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넘지 못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한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오히려 재건축과 청약 시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분양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 강남권이라든지 어떤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이라든지 반포에 있는 단지들을 보면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어떤 단지들이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와 함께 분양가를 승인받지 못한 아파트들의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 기준이 변경됩니다.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을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원래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입주 대상이 선정됐는데 앞으로 이 기준이 더 강해집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일 때 가점 2점, 70% 이하일 때 가점 1점을 부여하던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이면 가점 3점, 차상위 계층이면 2점을 주는 걸로 바뀝니다. 소득 기준과 가점 모두 강화되는 겁니다. 또 가점 기준에서 결혼기간과 나이, 경제활동 기간이 아예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과 자녀 수의 점수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약 횟수와 지역 거주 기간, 그리고 장애인과 직계 존속 부양자에게 가점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주거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행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 4년 동안 30대 그룹의 종업원이 약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포털에 공개된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가 지난해 135만 4,7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에 127만 5천여 명에 비해서 7만 9천 명, 6.2% 증가한 규모입니다. 개별 소비세 30% 인하로 국산차 내수 판매가 5%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7월 개별 소비세 인하 전후 각각 11개월간 판매량이 4.2% 감소해서 1.2% 증가로 전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이후 판매량은 6만 5,411대, 매출액은 2조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잔반 사육이 다음 달부터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조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당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다음 달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잔반 사육이 야생 멧돼지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옮기는 주 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 농가는 잔반 급여를 먼저 자제하시고 현재 남은 음식물로 사육하는 돼지는 257개 농가 11,600여 마리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음식물 사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음식물을 가열해 먹이는 173곳에 잔반 사육이 금지됩니다. 현재 농가가 처리하는 음식물은 하루 1,200여 톤,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8%가량을 차지합니다. 잔반 사육이 금지되면 다음 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우선 학교와 군부대 등에 감량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남은 음식물은 양돈 농가 대신에 전문 처리 업체로 넘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전문 업체의 처리 능력이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다원화 시설로 반입되면은 그 중에서 60%에서 80%가 폐수로 발생을 해서 다시 은폐수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은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여름철 4인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홍수룩입니다. 올해 양파 농사는 풍작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가에선 오히려 양파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농민들 속사정을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파밭 사이로 트랙터가 들어오더니 그대로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깨지고 부서진 하얀 양파가 흙과 뒤섞여 나뒹굽니다. 어른 주먹보다 굵게 이렇게 잘 익은 양파지만 가격이 떨어진 탓에 밭에서 폐기 처분됐습니다. 힘들게 키운 양파를 갈아버린 농민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TV에서 보는 그런 남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닥칠 일이라고는 생각 못했죠. 많이 속상하죠. 농민들 아니면은 이 마음 모릅니다. 양파밭을 갈아엎은 것은 역설적으로 풍작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양파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갖춰져 생산량이 평년보다 최대 17% 늘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평균 양파 도매 가격은 1kg에 570원으로 평년보다 13% 내렸습니다. 6월에는 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해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한파도 없었고 개량 여건이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또 이제 봄에도 이렇게 적절하게 비도 와주고 해서 양파의 작황이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제 양파 가격이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파 가격 폭락을 막으려고 정부와 지자체도 나섰습니다. 계약 재배 농가들과 함께 시장 격리를 추진을 하고 또 아울러 저희들은 이제 전국적인 어떤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침과 동시에 정부는 또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
국내 양파 가격 하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현충일은 지났지만 6월 한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 싸운 호국 영웅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울 살바람 들던 창을 떼고 튼튼한 단열창을 끼웁니다. 색이른 담장에 화사한 페인트를 칠합니다. 주택보수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6.25 전쟁 참전용사 유족이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집입니다. 한 건설사 직원들이 6월마다 시간을 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5분의 유공자 집을 찾아가 고마운 마음을 땀으로 보답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또 국가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기쁜 하루였습니다. 잘리고 굽고 울퉁불퉁해진 손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총을 잡았던 이젠 쇠약해 요양원에 머무는 참전용사의 손입니다.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촬영한 사진과 직접 전해든 참전 이야기를 액자로 꾸몄습니다.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쟁에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도 아프고. 지난날이 떠올라선지 학생들이 기특해선지 노병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주 좋아요. 손자, 손녀 같은 거 아주 기분 좋아요.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기에 딱 좋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홍콩 시민들 100만 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면서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이 법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홍콩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중국 송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가도행진도 벌였습니다. 주최 측은 시위 참가자 수가 103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홍콩 시민 7명 가운데 1명이 참가한 셈입니다. 홍콩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 시위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홍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我諗最主要都係惡法嘅，咁始終呢個條例即係實在係踩到香港人嘅底線嘅，我覺得即係任何人就算 홍콩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기에다 홍콩 시민들 사이에는 홍콩의 중국화로 자유와 인권이 급속히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Mainland China use all sorts of way to exercise the so-called dictatorship in Hong Kong, to kidnap the people they treat as enemy. 대규모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70만 명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찬성했다며 홍콩인 다수가 새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입법회는 모레 범죄인 인도 법안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진전을 원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꺼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 대중 관세를 결정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화웨이 문제는 무역이 아닌 국가안보 이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3천억 달러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G20 정상회의 뒤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When am I going to put the extra $325 billion worth of tariffs? I will make that decision, I would say, over the next 2 weeks, probably right after the G20.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을 만난 문우신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로 무역 수지 균형 등을 꼽으며 특히 강제 기술 이전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개월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간 회동을 통한 무역 담판을 보름여 앞두고 미국은 중국의 태도 변화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에 대해서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이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하원 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우트 대행은 국방수권법안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 숫자가 급감할 수 있고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업체들의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면서 현행 2년인 법 시행 유예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전격 타결한 이민 협상이 사실 몇 달 전 합의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내세워 불법 이민 강경 대응을 요구했고 멕시코는 국가방위군의 국경 배치 등을 약속하며 8일 만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이번 합의는 멕시코가 과거에 제안했던 내용으로 지난 몇 달간 양측이 협의한 사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마치 관세 카드를 잘 써서 멕시코에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는 기존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와 CNN을 국민의 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어 보도되지 않은 추가적인 합의 사항들이 있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멕시코 위기가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시한을 설정하고 피해를 경고하며 압박하다가 결국 원하는 바를 다 얻지 못한 채 승리를 선언하는 협상 전략을 드러내고 예측 가능성만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관세 폭탄을 피한 멕시코에서는 축하 집회가 열렸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졌습니다. Reafirmamos nuestro compromiso de contribuir a evitar que los migrantes atraviesen el territorio nacional para alcanzar el de Estados Unidos, pero jamás.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한 전략을 쓰는 사안으로 미 연방정부 업무 정지와 북한과의 핵협상,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거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에서 어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현 대통령인 카심 조마르트 토가예프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투표 종료 후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토가예프가 70%를 득표하면서 15%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한 민족주의 성향 정당 울트 타그디리 후보 마미르잔 코사노프를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 3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서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정기 대선이 앞당겨 치러진 겁니다. 네,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에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정도인데요. 오늘 수도권 지역은 오전까지 비 가운데에 그치겠습니다. 충청과 영남 내륙 지역도 오후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호남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사이 호남 지역에 10에서 최고 50mm,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24도, 대전도 24도, 광주와 대구는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6도, 목요일부터는 29도 선까지 오르면서 다시 여름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유람선 인양 작업이 예정된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비 예보 없이 구름만 끼겠습니다.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바람은 비교적 잠잠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2에서 4m로 잠잠하게 불겠습니다. 인양 작업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